요즘 아파트 가격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하방 압력이 아주 거센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거래 중개를 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곳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아파트들이 5년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고요. 서울은 35% 이상 줄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인하를 했지만 가계대출은 계속 조여갈 방침인데, 아파트를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또 축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도권 외곽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 하락을 하게 되면 10%, 20% 쑥쑥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연 2에서 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을 바로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데, 물론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또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디딤돌 딛고 어려움을 잘 건너가라는 뜻으로 디딤돌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수도권 디딤돌 대출에서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를 최대 80에서 70%까지 낮추고요. 소액 임차 보증 금액도 5,500만 원이었는데요.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금액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다가 스트레스를 붙인 2단계 규제를 시행해서 수도권에 1.2%포인트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2단계 실시가 되면서 집값은 뭡니까? 확실하게 얼어붙었죠. 9월부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고 또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향후 금리 상승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대출에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니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한 일이 생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저희 채널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설정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용기를 줍니다. 자,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대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논리는, 이 주장을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9월 9일에 박상무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 정책 대출 때문에 오른 것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요, 제가 볼 때는 박상우 장관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 누가 써준 거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 보시죠. 자, 지난 8월 달에는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대출이다,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정책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9월 중순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거래 60%는 갈아타기였다, 정책대출이 불씨가 됐다, 이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분석하는 것과 같은 선상의 얘기거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의 70%가 정책 금융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담대로 풀린 돈의 69.5%가 정책 대출인 거죠. 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정책 대출이 초상급지의 아파트 가격도 띄우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읽는 게 바로 시장을 바로 읽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이런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그 서울 강남권이 먼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지인 수도권 외곽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서울 외곽의 경우는 그만큼 주택 매매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가면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10억 4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8월부터는 10억대가 깨져서 9억 9천만 원에 팔렸고요. 10월부터는 호가도 8억에서 9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려오고 있죠.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장단지라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일단 꺾였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딘돌 대출이 축소되면 주변 단지들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매번 주장한 것과 동일선상입니다. 대출이 줄면 결국 집값은 그만큼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논리죠. 왜냐?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대출에 의해서 지금까지 뻥튀기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조이면 서민은 전세도 못 사냐? 아우성이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기사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뉴스일까요? 바로 공급자입니다. 전세 대출을 풀어줘서 서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는 정말 잘못된 방향의 기사라고 보는데, 전세 대출을 조이면 전세 대출 덜 받는 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받기 때문에 이게 반전세로 가면 오히려 부담이 더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대출을 조이면 초반에는 좀 불편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지만 결국 집값이 상승 못하게 잡아두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집을 살 때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더 이익이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이번에 의왕시 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의왕더샵 캐슬 아파트 941세대 중형단지인데요. 9월까지는 이게 8억 중반에 거래되다가 8억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호가는 7억 후반대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지금입니다. 11월 들어서 현재 분위기는 매수 문의가 완전히 끊기다 보니까 7억 원에 나왔던 매물의 호가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까지 오려던 차에 대출 규제가 탁 나오면서 이게 꺾였다 라고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자 매물도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매물이 안산시 단원구에만 4,898개, 상록구에만 3,751개가 있습니다. 자, 의왕시 쪽에는 4,564개가 있습니다. 매물이. 지방의 경우,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다 합쳐서 36,577개, 이 어마어마한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보통 이 매물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 이전은 그 8월 달보다 9월 들어서 한 10% 정도 늘어난 매물이 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개업소 분들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5년 전부터 휴업, 폐업, 공인중개소는 해마다 늘어나고요. 반대로 개업하는 중개소는 19개월째 감소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런 통계를 작성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폐업한 중개업소가 한 900곳이 넘는데요. 휴업을 포함하면 1000곳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8월까지의 누적 기준 월평균이 7만 2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요. 월평균 13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46%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의 월 평균 거래량이 83,900건, 그러니까 84,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크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거래가 좀 되는 편인데 상가,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은 거래가 완전히 거의 뜸하기 때문에 중개소에서는 사무실 월세를 걱정하는 중개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시장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 잘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하냐. 리스크 관리 잘하는 것도 부자가 됩니다. 투자를 할 때도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고 관망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꼭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팔아야만 이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 주식시장 같은 경우 연일 하락하고 조금 튀어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관망도 투자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 설정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